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과연 앞으로 더 나올 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고 관심이 가실 텐데요. 최근 총리 후보자로 임명된 분도 고강도의 또 규제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야, 이거 또 나오나? 막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일단 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참고해 볼 만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 기사는 어떤 해당 언론사, 특정 언론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예측 기사가 아니고, 2021년 한국세무학회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좀 발표하시는 그게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나올 건지, 물론 이게 현실화 되려면 좀 약간 몇 가지 좀 넘어야 되는 살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한국세정신문이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세, 세금 관련된 내용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언론사보다는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2021년 4월 17일 날 올라간 기사고요. 제목은 예측 가능한 주택세금을 위해서, 세법을 위해서 주거주택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약간 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나머지 기사들도 저는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한국세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동식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택 관련 세제 현황과 과제, 이게 현재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과제라고 하셨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과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정책 수단으로 과도한 조세 활용. 제가 이거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올해부터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교수님께서도 딱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수업 때도 교수님들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정책 수단으로 너무 과하게 활용한다. 이게 약간 좀 너무 집값을 올리고 내렸을 때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파인 튜닝, 아주 세부적인 어떤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단으로 좀 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정책 일관성,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결여가 된 게 문제고, 다만 부당이익 환수하되, 부당이익은 환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세정의 가치 훼손에는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들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하는 등 세제가 복잡해지는 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또한 결여된 상황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세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는 17일 한국세무학회가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에서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 발표대회에서 주택 관련 세제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 주택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보유세 및 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 개편안도 발표 시행 중인데,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사실 주택 공급 확대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 기존까지는 수요 억제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조정하려면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확대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수요 억제 위주의 약간 다소 좀 기형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발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이동식 교수죠.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주택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서 세제가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또한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저는 이 의견에 매우 definitely 동의합니다. 이거를 정책적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너무 과하게 활용했다.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또한 결여됐다라는 걸 지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이 교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변화, 조특법상 다양한 과세 특례 등을 예시로 해가지고요. 주택세제의 소급 적용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고 법인과 개인의 조세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자, 주택세, 이제 제가 그 원문을 보진 못했지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죠.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2017년 12월 달에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는데 그로부터 뭐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020년 617, 710 대책으로 아예 제도를 뒤집어 버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급 적용이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거죠. 그럼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게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가 있지만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있어서 언제 또 뒤집을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믿고 10년 동안 가져갈까, 이게 해보면은 저 역시 퀘스천이에요. 의문사항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전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똑같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과 개인의 조세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꼬집었다인데, 이거는 이제 종부세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 곧바로 종부세 공제액 6억을 빼버렸죠. 왜냐하면 해당 대표가 개인 명의로 했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법인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간주해버리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예외사항도 있을 텐데 무조건 그렇게 동일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 법인과 개인, 이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른 두 주체가 다 엄연히 다른데도 이걸 같이 봐버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관련 세제 가운데 개별 세목으로는 세법 종류라는 겁니다. 양도세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해서 잦은 세제 개편으로 불명확성이 높아지고 주택 양도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뭐 세부담을 통해서 뭐 이렇게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그거는 좀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잦은 세제 개편으로 이게 불명확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 가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 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및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세부담 불평등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부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다른 세부담을 지게 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혜택,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3억 이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싹 다 빠져버려요. 그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 주택 보유 형태, 뭐 어떤 경우 똑같은 2주택인데 단독으로 세팅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 보유세 부담이 달라버리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의 과세상 차이, 임대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허용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거 되게 자료를 좀 구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좀 구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세제 난맥상을 지적한 이 교수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신데요.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고, 여기서 이제 과도한, 이제 이 과도한이라는 숫자가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렇죠. 요즘에 특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은 되게 허탈하다고 해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저축하기도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뭐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최근에 이제 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금 요즘에 너무 정말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건전한 근로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조세 정의. 아까 나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뒤, 사실 이건 원론적인 거죠. 다만,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감면 조치 입법 시 조세 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교수님들 같이 학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거는 좀 많이
따지시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렇게 어렵고 잘 접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면은 나중에 이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약간 몇 가지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봐볼까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세제 토대 위에서 주택 개념을 통일하고 주택수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며 공시가격, 공정시작 가액 비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주택 개념을 좀 통일하자. 이게 주택 개념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냐. 취득세 다르고 보유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불필요한 행동, 탈세 행위, 불법 행위 이런 걸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작 가격 비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로드맵에 따라서 25년, 뭐 30년까지 전 주택을 90%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빠르다는 그거인 것 같고요. 공정시작 가액 비율도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올해 95, 내년 100%인데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오른다는 거거든요. 세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자, 이동식 교수님은 특히 주거주택 등록제도를 도입하자. 주거주택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 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비거주주택 취득 시 활용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전월세 신고제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덧붙였다. 야, 이거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약간 신선하고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주택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 시 활용하고 비거주주택 취득할 때는 활용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전월세 신고제와 연계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아니고요. 학계에서 나온 의견인데 해당 교수님은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거주주택이 있고 이거는 비거주주택이 있는데 이거 다 등록하자는 거예요. 이거 주거주택이라고. 그래서 이거 주거주택 등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세금 관리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비거주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취득을 할 때 취득 시 어떻게 쓸지 활용 방안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말 그대로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대에서 어떻게 할지 활용 방안 제시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거를 엊그저께 나온 전월세 신고제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다 그냥 데이터가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주하는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 전부 다 임대 등록해라. 뭐 약간 이런 컨셉이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좀 동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2011년인가 나왔나요? 네, 그때 나온 것도 사실 이렇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거주주택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등록을 해라. 그리고 이쪽 거주주택에서는 말 그대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이 거주주택에서 비과세 특례 해줄게. 이런 거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말로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그 해당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는 전부 다 등록을 해서 투명하게 세금 납부하고 임대사업에만 잘 활용을 해라. 그러면 그에 따른 의무는 있지만 또 혜택도 줄게.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됐고요. 자, 개별 세목에 있어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 전면 개편을 통해서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세제를 좀 단순화하자. 그렇죠. 이거 너무 복잡해. 세제를 단순화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점검을 의무화하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이거를 좀 이게 점검을 좀
의무화 해가지고 정말 비과세인 경우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자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준은 현재처럼 유지하자. 왜냐하면 투기 수요는 억제해야 되니까.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내가 내더라도 뭔가 어떤 공공 활동을 하겠다. 임대 사업을 해서 그러면은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 연계하고 활용방안 제시 의무화하고 그럼 되잖아요. 무조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저는 극단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세상에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중간에 회색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저 오늘 옷도 회색인데. 자,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서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자. 사실 이거는 이미 약간 도입되고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초과에 대해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거.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강화해 버리니까 기존에 내가 보유만 하고 2년 거주 못 하신 분들이 혹은 거주 기간이 짧은 분들이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약간 이슈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애 동안 감면세액 합계액 5억 원 등 비과세의 한도 설정. 그러니까 평생 비과세 한도를 5억으로 줄이는 거죠.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데, 근데 요즘에 5억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연 과세 허용과 함께 이연 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걸 좀 나중에 늦춰주자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1번 집을 사요. 그리고 나중에 2번 집을 넘어갈 때 좀 더 좋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1번 집에서 나온 양도세를 안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번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내게 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 그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좀 좋은 집에서 1번 집에서 좀 더 좋은 2번 집으로 누구나 갈아타고 싶은데 그때 1번 집에서 세금 내버리고 현금이 없어서 2번 집으로 못 가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과도한 과세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조문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도한 과세라는 경우는 이제 뭐 기준이 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과 6월 들어가면 75% 나오거든요. 최고세율이 45에다가 30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방소득세 붙으면 82.5 나와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플러스가 났을 때 내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내용 같고요. 자, 그리고 보유세의 경우에는 일원화하자. 일원화. 지금 무슨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되는데 뭐냐 이게. 하나로 합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는 유지하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화를 유지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는 유지하되 가족의 생활 형태에 따른 불가피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생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는 지방에 있고 자녀는 뭐 서울로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된 경우에. 근데 우리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주택 이상이면은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규정이 다 들어가잖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렇게 다 하고 법령 만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야지 나중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을 확대하고 요거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부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 세부담 형평성도 확보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부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 세부담 형평성 확보는 올해 하나 좀 들어가는 게 있죠. 어떤 거죠? 공동명의 하면은 내가 단독명의 했을 때 그리고 공동명의 했을 때 내가 세부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거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올해부터 종부세는 좀 이게 바뀌죠. 종부세 21년도에 좀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일단 개인 명의,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은 안 돼요. 원래 종부세 공제액이 6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3억을 추가로 해서 9억까지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세액 공제가 있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 똑같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요.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각 6억, 6억이잖아요. 부부로 한정할까요? 그러면 이게 토탈해서 그냥 12억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역전되는 케이스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해줬어요. 개인으로 할지 요걸로 할지. 그럼 이 둘 중에 더 낮은 걸로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공시가 20억 이하는 공동이 유리해요. 웬만하면. 공동이 유리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굉장히 막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명사초청 특강에서 이승현 회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따로 케이스 볼까요? 여기 A 주택 있고 B 주택이 있는데 케이스 1번은 여기를 전부 다 공동으로 했어요. 케이스 2번은 남편 단독 A 그리고 아내 단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세부담이 막 역전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부부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공동명의 고가주택 2개 갖고 있는데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가 더 나오니까 단독으로 할까 했는데 또 단독으로 옮길 때 취득세 들어가죠. 나중에 또 양도세 생각하면은 또 그게 또 유리할 수도 있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납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상담받아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좋을 일이 없죠. 그보다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동식 교수님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전세와 월세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는 수급금액 곧바로 해가지고 과세하지 않습니까? 일부 필요경비 빼고.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보증금 이자 받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거를 좀 동일하게 취급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분류과세 제도를 폐지하자. 야, 이제 분류과세 제도 폐지하면 이제 전부 다 합쳐지겠네요. 이제 세부담은 더 늘어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아직 확정이 아니라 그냥 그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부부의 주택 합산 금지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은, 그러니까 이 해당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거주자 1주택자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주고, 뭐 좀 세금을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예측 가능성 있게 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화를 좀 유지하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려면은 그걸 투명하고 등록하자. 그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쭉쭉쭉 밑에를 푸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지. 뭐 취득세에서는 누구를 유리하게 주고 보유세는 누구 유리하게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딱 맞춰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쭉쭉쭉 가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저는 느껴져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근데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이분이 제시한 학계에서 제시한 이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몇 개만 이제 정부가 탁탁탁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원래의 취지가 좀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좀 뭔가 더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은 부부합산 과세제도 도입되기 전까지는 부부 주택수 합산 금지를 주장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임대 소득도 그냥 개인별로 가버리는 거죠. 부부합산 주택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결손금 통산을 금지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요거는 좀 이제 좀 막연하게 쓰여 있어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별 주의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사인가 보다 하고 쭉 넣고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그 내용에 굉장히 좀 관련된 세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돼 있고 거의 다 그냥 훑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혹시 구할 수 있으면은 자료 원문도 좀 보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궁금한 거는 저희 교수님들한테도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한국세무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발표가 됐었다. 너무 약간 예측 기사 그리고 해당 언론사의 본인들 입맛에 맞는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것도 뭐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도입이 될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그 학계에서는 본인들도 더 성향이 또 다르신 것도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라고 보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정책 위반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 더 나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뭐 좀 약간 어려우셨죠? 사실 기사 자체는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안에 내용 관련된 걸 제가 하나씩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고 특히 뭐 전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간단히 훑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나중에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중에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도입이 될 거냐 그런 걸 한번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또 보니까 총리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 또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을 좀 이렇게 언급하셨던 게 있는데 이게 좀 규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상황에 맞게 이제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멘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모든 가격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동산은 약간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까지 막 되지는 않고요. 사실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관련된 수량이 있고 이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를 줄여버리고요. 수요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급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수량은 뭐 이 두 개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어디에 집중돼 있었어요? 수요 억제책 했다는 거, 수요 억제책. 그리고 이제 뒤늦게 나온 게 공급책이 최근부터 나오고 있었죠. 근데 공급은 그 전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빵이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공급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실제 내가 입주 가능한 게 언제인지를 좀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청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정말 좀 너무 웃기던데
예, 사전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고 입주를 하겠죠. 보통 청약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할 때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 사전 청약 자체가 또 한 2년, 3년 정도 걸리죠. 그럼 도대체 나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 현상이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보시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단계고, 뭐 사기 전에 잘못 사도 취득세 때문에 폭탄을 맞고,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 때문에 폭탄을 맞고, 갖고만 있어도 보유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너무 좀 살얼음판이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이게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좋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 크래핑을 쭉 하다가 이것 좀 보고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뒤풀이는 제가 짧게 한 5분, 1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도 이제 가끔 보면은 날씨가 너무 좋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맑은 하늘도 잠깐 보시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